더국어 논술학원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7월 첫 주 수업 보충 강의 영상입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이 받은 과제집을 푸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문법 개념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영상을 잘 시청하고 과제집 문제를 푸는 데에 무리가 없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단어는 문장 성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첫 페이지를 보면 문장 성분이 이렇게 잘 도식화돼서 나와 있는데 하나씩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뒤로 넘어가서 더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성분입니다. 주성분은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문장의 골격과 필수 성분을 나타내는 문장의 골격이자 필수 성분이라고 우리가 익혀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는 문장에서 주체가 되는 것을 나타내고 목적어는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어는 서술어 되다 아니다 앞에 조사 이 가를 취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서술어는 주어가 행하는 동작, 상태, 성질 등을 이르는 말입니다. 예문을 한번 볼게요. 나는 빵을 먹었다 라는 문장에서 주체가 되는 건 나는이죠. 그래서 나는은 주어입니다. 주어가 취하는 동작, 즉 먹었다는 서술어가 되고 서술어의 동작의 대상, 먹는다라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이 빵을 이 부분은 목적어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나는 중학생이 되었다. 이제는 좀 익숙할 텐데 나는은 주어, 되었다는 서술어. 근데 서술어 되다 아니다 앞에 위치하는 이 중학생이는 보어가 되겠죠. 네, 여기까지가 주성분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부속성분입니다. 주성분의 내용을 꾸미는 성분들로 관형어와 부사어가 있는데요. 관형어는 체언 앞에서 체언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입니다. 이때 수식한다라고 하면 꾸며준다라는 뜻이죠. 체언은 명사와 대명사, 수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보실게요. 나는 나인데 어떤 나이냐? 배고픈 나라고 해봅시다. 이 배고픈이라는 문장 성분은 지금 나를 꾸며주고 있죠. 나는 체언이고 이 체언을 수식하는 배고픈은 관형어가 되겠네요. 자, 다시 돌아와서 부사어를 봅시다. 부사어는 주로 용언을 수식하기도 하지만 관형어나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이때 용언은 동사와 형용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배고픈 나는 빵을 먹었는데 어떻게 먹었느냐? 맛있게 먹었다 라고 했을 때 이 맛있게는 용언인 동사 먹다를 수식하고 있죠. 그래서 맛있게가 부사어가 됩니다. 자, 지금은 예문을 통해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뒷페이지에서 더 상세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다음은 독립성분입니다. 독립성분은 문장의 다른 성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문장 성분인데요. 감탄사와 체언 플러스 혹격조사가 이 독립어에 해당합니다. 자, 감탄사는 많이 알고 있죠? 와, 오, 응 같은 어떤 감정이나 느낌, 부름이나 대답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체언 플러스 혹격조사라고 하면 체언, 즉 명사, 이름, 예를 들어서 철수라는 이름에 혹격조사는 부름을 나타내는 조사예요. 철수야,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독립어라고 부릅니다. 머릿속에 이 틀을 가지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꼼꼼 개념 정리, 주성분입니다. 주성분의 개념, 문장의 골격을 이루는 필수 성분이라고 앞서서 이야기했고요.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가 이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민지를 만났다. 주체가 되는 나는은 주어,
주체가 행하는 동작이 만났다는 서술어,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민지를은 목적어입니다. 민지는 반장이 아니다. 자, 민지는 주어, 아니다 서술어. 근데 서술어 되다, 아니다 앞에 위치하는 이 반장이는 보어가 되겠죠? 그래서 주어는 문장에서 주체를 나타내는 문장 성분, 목적어는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 보어는 서술어 되다, 아니다 앞에서 조사 이가를 취하여 나타내는 문장 성분, 서술어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 성질 등을 나타내는 문장 성분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미니 특강을 보시면 서술어의 자릿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서술어에 따라 문장을 이루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문장 성분의 개수가 다릅니다.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하나인 한자리 서술어는 예를 들어서 물이 차갑다에서 차갑다라는 서술어는 주어 한 자리만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한자리 서술어입니다. 그럼 두 자리 서술어는 얼음이 물이 되었다처럼 주어와 보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 되었다가 있고, 세 자리 서술어에는 나는 아버지에게 용돈을 받았다. 즉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처럼 주어, 부사어, 목적어를 요구하는 받았다와 같은 서술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술어에도 필요한 자릿수에 따라서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서술어로 나누기도 합니다. 다음은 부속 성분입니다. 부속 성분의 개념부터 볼게요. 주 성분의 내용을 꾸며 뜻을 더해주는 문장 성분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꾸민다라는 말을 우리 이제 수식한다라고 이야기할게요. 근데 이러한 부속 성분은요, 생략되어도 문장을 구성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속 성분에는 관형어와 부사어가 있는데요. 학생들은 운동장으로 모여라 에서 학생들은이 주어이고 모여라가 서술어죠. 근데 이러한 학생들이라는 이 체언을 수식하는 게 바로 모든입니다. 관형어, 이 체언을 수식하는 걸 우리가 관형어라고 했고요.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 에서 주어가 꽃이, 피었다가 서술어죠. 그런데 이 피었다라는 서술어를 꾸미고 있는 아름답게가 바로 부사어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여기서 운동장으로 라고 하는 것의 문장 성분일 텐데요. 운동장으로는 모여라를 수식하고 있죠. 그래서 부사어입니다. 근데 이 교재에서 왜 부사어인데 부사어라고 표시가 되지 않았느냐? 자, 모든 학생들은 운동장으로 모여라 해서 운동장으로가 빠지면 문장을 구성하는 데 영향이 있습니다.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이렇게 부사어이긴 하지만 생략해서는 안 되는 부사어를 필수적 부사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교재 파일에다가 적고 있는 필기 여러분들도 모두 적어주셔야 해요. 자, 이처럼 관형어는 체언 앞에서 체언을 꾸며주는 수식하는 문장 성분이고, 부사어는 주로 용언을 수식하지만 관형어나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하는 문장 성분이다 라고 설명이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필수적 부사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자면, 부사어는 부속 성분으로 문장 구성의 필수 성분이 아니지만 서술어가 필수로 요구할 때가 있다. 이러한 부사어를 필수적 부사어라고 한다. 그래서 나는 그를 친구로 삼았다 해서 삼았다라는 서술어는 반드시 부사어를 필요로 하죠. 그래서 이때 이 친구로가 필수적 부사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립성분입니다. 독립성분의 개념부터 볼게요. 문장의 다른 성분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문장 성분이라고 해서 독립성분이라고 하는데요. 주성분, 부속성분과 관련이 없습니다. 독립성분의 종류는 독립어밖에 없는데, 와, 오늘 진짜 덥다 에서 이 와, 감탄사, 혜연아, 오늘 우리 공원에 가자 에서 혜연아는 혜연이라는 이름, 체연에다가 부름을 나타내는 혹격조사 아가 붙어서 만들어진 말이죠.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독립성분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문장성분의 개념인데요. 문장성분의 개념 학습이 끝났으면 뒤로 넘겨서 여러분들 빈칸 채우고 단답형 문제 풀고 서술형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 확인 단답형 문제 풀이입니다. 문장의 골격을 이루는 필수 성분을 우리가
주성분이라고 했죠. 주성분에는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가 해당됩니다. 자, 주성분의 내용을 꾸며 뜻을 더해주는 문장 성분을 우리가 부속 성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속 성분에는 관형어와 부사어가 포함된다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생략해도 문장을 구성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고, 그러나 뭐는 필수적 부사어는 생략하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따로 확인했습니다. 다른 문장 성분과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문장 성분을 독립성분이라고 했습니다. 와, 오, 앗 등과 같은 감탄사가 해당되고요. 체언 뒤에 부름을 나타내는 조사, 혹격 조사를 붙여 민수야와 같이 부르는 것도 독립성분에 해당됩니다. 서술형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다음을 읽고 알맞은 말을 쓰시오. 다음 보기의 문장에서 생략하면 안 되는 문장 성분과 생략해도 되는 문장 성분을 기호로 구분하고 기억에 해당하는 성분들을 생략하면 안 되는 이유를 간략하게 서술하시오. 자, 봅시다. 먼저 문제를 풀기 전에 각 기호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을 모두 분석해 볼게요. 지영이는 주어죠. 국어를 목적어입니다. 너무 좋아해. 좋아해가 서술어. 자, 너무는 서술어 용언을 수식하고 있는 부사어네요. 자, 여기서 철수야는 부름을 나타내는 체언의 혹격조사가 붙은 형태로 독립어입니다. 생략하면 안 되는 문장 성분, 즉 주성분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주어는 B, 국어를 C, 좋아해 E, 생략해도 되는 문장 성분은 독립어 A와 부속 성분 부사어 D 이렇게 있습니다. 2번 다음 보기의 각각의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은 생략하면 온전한 문장이 되지 않는다. 그 이유를 각각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었다 해서 이 대통령이는 서술어 되다 앞에 위치했으므로 보어입니다. 보어는 주성분이죠. 그는 아버지와 닮았다 해서 아버지와는 부사어네요. 닮았다를 수식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버지와가 빠지면 문장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므로 여기서 아버지와는 필수 부사어네요.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정답으로 적으려면 모두 서술형으로 적어야 되겠죠. 지금 영상을 시청하는 학생들도 반드시 서술형으로 완결된 문장으로 적어주십시오. 자, 기억. 대통령이는 보어로 문장 구성에 필수적인 주성분이기 때문에 생략해서는 안 된다. 자, 지금 선생님이 태블릿에 적느라고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리 영상 시청하는 학생들도 전부 적어주셔야 합니다. 아버지와는 부속 성분인 부사어이지만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성분으로 생략할 수 없다. 선생님이 태블릿에 바로 필기를 하고 있어서 글씨체가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넘겨서 선다형입니다. 다음의 평가지에서 그 답이 잘못된 문항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슬기야는 채연의 혹격조사가 붙은 것으로 독립성분이다. 네, 맞죠? 보어는 서술어 되다 아니다가 필요로 하는 필수 성분이다. 그렇죠? 부사어는 부속 성분이기 때문에 모두 생략이 가능하다. 아닙니다. 뭐는 생략이 불가능하다 그랬죠?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필수 부사어는 생략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서술어가 문장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 성분의 수는 모두 다르다. 그렇고요. 문장의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은 모두 필수적이다. 아니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평가지에서 잘못된 문항이네요. 네, 다음은 문장의 구조입니다. 우리 앞서서는 문장 성분에 대해서 살폈죠. 문장 성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야 문장의 구조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장의 구조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몇 번이느냐에 따라서 혼문장과 겹문장으로 나뉩니다. 이때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주술 관계라 하고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인 문장을 혼문장이라고 하고 2번 이상인 문장을 겹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혼문장은 단순하게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인 문장이기 때문에 뒤에 가서 자세하게 살피도록 하고요. 좀 더 사전에 이해가 필요한 겹문장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겹문장은 두 개의 절이 나란히 붙은 이어진 문장과 하나의 절이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아는 문장으로 나뉩니다. 먼저 이어진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어진 문장은 대등적으로 연결된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미리 예문을 적어놨는데요. 자, 보시죠. 형은 밥을 먹고 동생은 빵을 먹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찾으면 자, 첫 번째 형은 이 주어, 먹고가 서술어, 동생은 주어, 먹었다 서술어. 이렇게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나타난 절이 두 개가 나란히 붙어 있죠. 근데 앞절과 뒷절의 연결어미 고로 붙어 있고, 이 고는 나열의 의미 관계를 가지는 대등적으로 연결된 이어진 문장을 연결해주는 연결어미입니다. 그래서 형은 밥을 먹고 동생은 빵을 먹었다. 이 두 개의 절이 서로 나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 문장입니다. 종속적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것에 다른 것이 딸려와서 붙었다라는 의미인데요. 형이 밥을 먹어서 동생은 빵을 먹었다 라고 되어 있죠. 주어와 서술어를 모두 표시해보면 네, 이렇게 되고요. 형이 밥을 먹었다는 사실이 동생이 빵을 먹었다는 사실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형이 빵을 먹었기 때문에 형이 밥을 먹었기 때문에 동생은 남아있는 빵을 먹었을 겁니다. 자, 이러한 의미 관계를 원인이라고 하고요. 원인도 이제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 문장의 의미 관계입니다. 다음은 아는 문장입니다. 아는 문장은 하나의 절이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 절이라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절이라고 하면 주어와 수어의 관계가 나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먼저 명사절을 가진 아는 문장입니다. 우리는 네가 성실함을 안다. 여기서 우리는이 주어, 안다가 서술어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안겨있는 문장은 네가 성실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가 주어, 성실하다가 원래 서술어인데 명사형 어미 미음이 쓰여서
여기서는 지금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네요. 동생은 형이 물려준 옷을 입었다. 자, 관형사절인데요. 동생은이 주어, 입었다가 서술어. 그럼 여기서 안겨있는 문장은 형이 물려준입니다. 형이가 주어, 물려주다가 서술어인데 관형사용어미 니은이 붙어서 옷이라는 체언을 수식하고 있죠. 관형어의 기능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의 절이. 나는 쥐 죽은 듯이 기다렸다. 나는이 주어, 기다렸다가 서술어. 자, 쥐 죽다. 쥐 죽다라는 부사절이죠. 쥐가 주어, 죽다가 서술어인데 듯이가 붙어서 용언 기다리다를 수식하게 된 겁니다. 네, 부사절이죠. 토끼는 귀가 크다. 자, 토끼는이 주어, 크다가 서술어인데 귀가 크다. 귀가도 마찬가지로 주어죠. 토끼는 귀가 크다 라는 문장 자체가 서술어의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서술절이 안긴 겁니다. 인용절은 쉬운데요. 철수는 배가 고프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가져와 붙인 게 인용절이죠. 여기서는 배가 고프다가 인용절이 되겠네요. 좀 간략하게 겹문장,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으로 나누어서 그 구조를 살폈는데요. 뒤에 가서 다음 페이지부터 더 자세하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혼문장입니다.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이루어진 문장을 혼문장이라고 하고요. 하나의 절로 이루어졌다라고 하죠. 나무가 크다처럼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씩만 등장했습니다. 이런 혼문장의 구조는 주어에 서술어가 붙은 경우 나는 즐겁다, 민영이가 숙제를 한다처럼 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 즉 주술 관계가 한 번만 등장하는 경우를 우리가 혼문장이라고 한다고 앞서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겹문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겹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2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이라고 재차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요. 2개의 절 이상으로 이루어진 문장, 예를 들어서 보면 오늘은 춥고 내일은 덥다. 주어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죠. 겹문장의 종류에는 이어진 문장이랑 아는 문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2개의 절이 연결 어미로 연결되어 나란히 이어지는 문장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더 자세히 보면 엄마는 누워있다 라는 절과 아빠는 앉아있다 라는 절이 나란히 연결되어서 연결어미 고를 이용해서 엄마는 누워있고 아빠는 앉아있다 처럼 이어진 문장의 형태 살펴봤습니다. 아는 문장입니다. 하나의 절이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서 하나의 문장 성분 역할을 할 때 그 문장 전체 문장이 다른 문장을 문장 성분으로 가진 문장, 말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의 절이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서 하나의 문장 성분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의 절이 똑같이 밑줄 치세요. 그럴 때 그 문장 전체 문장이 다른 문장을 문장 성분으로 가진 것을 이해합니다.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문장 전체 문장을 우리가 안은 문장이라고 하고, 문장 성분으로 가지고 있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장 성분을 안긴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보죠. 소리도 없다와 가을비가 내린다가 결합됩니다. 근데 가을비가 내린다 사이에 소리도 없이로 부사형 어미 이를 채택해서 들어간 경우입니다. 내린다를 수식하고 있죠. 부사어처럼. 자, 하나의 절이 부사어처럼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자, 미니 특강 보십시오. 혼문장과 겹문장의 구분입니다. 문장의 길이가 아니라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몇 번 나왔는지가 혼문장과 겹문장을 구분하는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문장이 길다고 꼭 겹문장이 아님을 주의해야 해요. 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절은
주어와 서술어의 구성을 의미하고 절은 하나의 절이 하나의 문장이 되기도 하고 두 개 이상의 절이 하나의 문장이 되기도 합니다. 자, 다음 이어진 문장입니다. 이어진 문장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나눈다 그랬죠?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의 개념입니다. 각 문장이 나열, 대조, 선택 등의 대등한 의미 관계로 이어진 것을 말합니다. 앞절과 뒷절이 동등한 자격으로 이어져 있어요. 대등적 연결어미에는 뭐뭐하고, 뭐뭐하며, 하지만, 하나, 하거나, 하든지와 같이 등장합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예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나열입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분다. 앞절과 뒷절이 단순히 동등하게 나열되어 있죠. 나는 합격했지만 민수는 떨어졌다. 앞절과 뒷절의 내용이 서로 대조되는 관계입니다. 추우면 들어오거나 난로를 켜라. 자, 앞절과 뒷절이 선택의 의미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볼까요? 각 문장이 원인, 조건, 목적, 양보 등의 종속적인 의미 관계로 이어진 문장을 나타냅니다. 하나의 절이 다른 절에 의미상으로 종속되어 있는 문장을 말하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연결어미는 해서, 하니, 하니까, 하면, 하거든, 하러, 하려고, 하더라도가 있습니다. 먼저 원인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기분이 좋다. 자, 바람이 불었다는 절은 기분이 좋다라는 절의 원인이 되고 있죠. 민정이가 오면 다 함께 출발하자. 조건입니다. 다 함께 출발하기 위해서는 민정이가 와야 한다라는 그 조건을 나타내고 있어요. 내일 일찍 시작하려고 미리 준비를 해놓았다. 미리 준비를 해놓은 그 목적은 내일 일찍 시작하기 위함이라는 어떤 문장이 종속되고 있어요. 돈을 잃더라도 투자를 해야 한다. 양보의 의미입니다. 내가 학교에 가는데 저기서 친구가 걸어왔다. 배경의 의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 문장의 특징은 앞절과 뒷절의 위치를 바꾸어도 의미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 문장의 특징은 앞절과 뒷절의 위치를 바꾸면 의미가 바뀌거나 비문,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문장이 되죠. 예를 들어서 위로 다시 올라가 보면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린다. 자, 앞절과 뒷절의 순서를 바꿔도 크게 의미상의 변화가 없죠. 근데 기분이 좋아서 바람이 분다 라고 하기에는 비문이 됩니다. 이어진 문장을 구분할 때 종속인지 대등인지 확실히 알려면 이렇게 앞절과 뒷절의 위치를 바꿔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넘겨서 다음은 아는 문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명사절을 아는 문장을 볼게요. 아는 문장의 안긴 문장이 명사절인 문장, 절이 명사화되어서 문장 성분의 일부로 안긴 거죠. 명사형어미 미음과 기를 붙여서 만듭니다. 명사와 같은 역할을 해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으로 사용됩니다. 자, 먼저 주어로 사용된 경우 볼게요. 국어 문제를 풀기가 어렵다. 국어 문제를 풀다라는 주어,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하나의 절이 주어로서 안겨서 주어, 절, 서술어 이렇게 안겨 있는 거죠. 다음은 목적어로 쓰인 경우입니다. 나는 민수가 밥을 다 먹기를 기다린다. 자, 나는이 주어, 기다린다가 서술어인데 이때 안은 문장의 목적어는 민수가 밥을 다 먹기를인 거죠. 자, 민수가 주어 먹다가 서술어인데 명사형 어미 기가 붙어서 목적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경우입니다. 철수는 기차가 지나가기에 손을 흔들었다. 철수는이 주어, 손을 흔들었다. 이 흔들었다가 서술어. 자, 근데 손을 왜 흔들어 놨냐면 기차가 지나가기에 흔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용언을 수식하고 있는 이 명사절은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기차가 주어, 지나가기가 원래 서술어였을 겁니다. 근데 이 기가 붙어서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다음은 관형절을 아는 문장입니다.
안긴 문장의 아는 문장의 안긴 문장이 관형절인 문장이에요. 마찬가지로 절이 관형사되어 문장 성분의 일부로 안긴 겁니다. 관형 사용어미 니은, 는, 리을, 던을 붙여서 만들고요. 예문을 한번 보면 나는 민정이가 만든 가방을 보았다. 자, 나는이 주어, 보았다가 서술어인데 목적어인 가방을 수식하고 있는 관형어가 관형사 절인 경우죠. 민정이가 만들다라는 하나의 절이 관형사용어미 니은이 붙어서 가방이라는 체언을 수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형어 역할을 하게 되었죠. 이곳이 위험하다는 경고문이 붙었다. 마찬가지로 경고문이가 주어 붙어 있다가 서술어인데 경고문을 수식할 수 있도록 이곳이 위험하다라는 절이 관형사화되어서 안겼습니다. 다음은 부사절을 아는 문장입니다. 아는 문장에 안긴 문장이 마찬가지로 부사절인 문장이에요. 절이 부사화되어 문장 성분의 일부로 안겨 있습니다. 부사형 어미 이, 개, 도로, 드시를 붙여서 만듭니다. 안긴 문장에서 부사절의 역할입니다. 문장 안에서 부사어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용언을 꾸며주는 역할로 사용돼요. 우리가 주로 부사어 찾기를 힘들어해서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떡볶이가 맛있다 라는 절이 떡볶이가 만들어졌다 라는 문장 안에 안기는 겁니다. 근데 안길 때 떡볶이가 라는 부분이 겹치면 우리가 흔히 생략해 줍니다. 그래서 떡볶이가 맛있게 부사형 어미 개를 획득해서 만들어졌다를 수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부사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겼어요. 아무도 모른다라는 문장이 선행은 이루어졌다에 안기려면 선행은 주어 이루어졌다 서술어. 자, 근데 어떻게 이루어졌다?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졌다. 부사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사화된 절이죠. 아무도 모른다라는 문장이 부사형 어미 개를 획득해서 서술어를 수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술절을 아는 문장입니다. 아는 문장에 안긴 문장이 서술절인 문장인데요. 이 서술절을 만드는 방법은 다른 점과 달리 표시하는 특별한 어미나 조사가 없습니다. 아는 문장에 서술어가 오는 자리에 서술절이 들어가서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구분하기가 쉬워지는데요. 문장 안에서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서술절은 주어의 동작, 상태, 성질 등을 설명하고 있고요. 주어의 동작이랑 상태, 성질 등을 설명하는 것이 서술어의 역할이죠. 배추가 값이 싸다. 자, 그래서 주어 두 가지가 서술어 하나를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절은 하나의 절이 서술어로서 안겨 있는 겁니다. 기린이 키가 크다도 마찬가지로 주어가 서술절을 가지고 있는 형태네요. 다음은 인용절을 만드는 문장입니다. 아는 문장에 안긴 문장이 인용절인 문장이에요. 문장 안에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따오거나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따오듯이 표현하는 절을 아는 문장이에요. 인용절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습니다. 인용할 말을 그대로 표현한 인용문을 큰 따옴표에다가 라고 라는 말을 덧붙여서 가져오거나 화자가 자신의 관점으로 표현한 인용문 뭐뭐하고 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직접 인용절 볼게요. 네가 오늘 참 덥다라고 말했을 때 큰 따옴표와 라고 보이시죠? 이럴 때가 직접 인용입니다. 네가 오늘 참 덥다고 따옴표 없이 그냥 고만 붙인 경우 화자의 입장에서 다시 말한 거죠. 말했을 때 나는 추웠다. 자, 간접 인용과 직접 인용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개념 설명이고요. 뒤에 개념 확인, 단답형 빈칸 채우기와 서술형 쓰기 그리고 3다형 고르기는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내겠습니다. 이 영상을 돌려보면서 빈칸을 채우면 훨씬 더 금방 채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강의 영상 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얘들아, 원형적 사고라고 들어봤니? 아이돌 장원영이 팬들한테 한 말에서 비롯된 건데
이게 유행처럼 퍼져서 초긍정 사고를 통해 더 나아지려는 청년 세대의 움직임으로 이어져 긍정 신드롬, 럭키걸 신드롬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어. 여러분이 아는 아이브의 장원영이 한 말에서 비롯된 신드롬입니다. 자, 우리가 물컵에 물이 반이 남아있을 때 긍정적인 사람들은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고 생각하는데 부정적인 사람들은 물이 반밖에 안 남았잖아? 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런데 원형적 사고는요. 내가 연습 끝나고 딱 물을 먹으려고 했는데 글쎄 물이 딱 반 정도 남은 거야. 다 먹기에 너무 많고 덜 먹기에 너무 적고. 그래서 딱 반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물이 반이나 남았네. 완전 럭키비키잖아. 여러분도 다 들어본 말인가요? 이런 말이 유행처럼 퍼져서 럭키걸 신드롬이 생겼다. 그런데 신드롬이란 용어는 앞선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쓰입니다.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들어봤나요? 육체적으로 이미 어른이 됐지만 여전히 어린이로 남고 싶어하는 심리적인 증후군을 의미해요. 이처럼 신드롬은 본래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병증을 뜻하는 의학용어로 쓰였어. 그런데 요즘 여러 사회 현상에 신드롬을 붙여서 유행이나 트렌드의 뜻을 내포하게 된 거죠. 오늘은 쌤이랑 신드롬에 대해 배우고 이에 어울리는 논설문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원래는 의학 용어로 특정 집단에 나타나는 특이한 패턴이나 증상을 의미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실제 질병이나 증상에는 한글로 번역한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 사회적인 현상에 신드롬을 사용하고 있어요. 신드롬은 실은 부정적인 인식을 내포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의미로도 빈번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요즘 인기 있는 연예인 이름을 앞에 붙이기도 하고 드라마나 노래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뉴진스의 하이보이 신드롬처럼 말이죠. 아까 쌤이 의학적 문제인 증후군을 더 많이 붙인다고 했지? 유명한 증후군으로는 손목 터널 증후군과 리플리 증후군이 있어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요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긴 시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생긴 건데 자가 진단도 가능하죠. 이렇게 손등을 맞대고 지그시 눌러봐. 40초간 유지했을 때 손목이 저리거나 땡기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니까 스마트폰 적당히 하고요. 리플리 증후군도 재미있어요.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 믿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상습적으로 하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말하는데 남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속이는 정도를 말해요. 실제로 한 리플리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자신마저 서울대 학생이라고 속여서 서울대학교 강의를 듣고 친구를 사귀고 그 과 회장도 하면서 학교 생활을 즐기다가 알고 보니 입학한 사실도 없다는 게 들통이 나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자, 보통은 이렇게 개인의 콤플렉스가 모여서 사회적 신드롬이나 증후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개인의 학벌 콤플렉스는요, 집단적 리플리 증후군으로 이어지고 이게 학력위조라는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개인의 외모 콤플렉스는 집단적 성형 신드롬으로 이어져 성형 중독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 사실을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오늘은 쌤이랑 사회적 신드롬과 의학적 신드롬을 각각 하나씩 골라서 설명하고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예시로 쌤은 뉴트로 신드롬과 스톡홀름 증후군을 갖고 왔어요. 뉴트로가 뭔지 알아? 일상에 지친 젊은이들이 이 8090년대의 문화를 경험하면서 신선한 자극을 얻는 하나의 문화를 말해요.
첫 번째, 어느 아이돌의 무슨 뮤직비디오죠? 뉴진스의 디토 뮤비죠. 여기에 나온 이 디지털 카메라, 이 캠코더는 90년대 추억의 물건인데 디토 뮤비 이후에 중고나라에 엄청 많이 올라왔대요. 이것도 뉴트로 열풍을 이끈 한 예라고 볼 수 있고, 이 양갱은 주로 고령층들이 즐기는 문화였죠. 그런데 비비가 밤양갱이라는 노래를 발매하고 나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지. 실제로 밤양갱 판매량이 엄청 늘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것도 뉴트로 신드롬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적절한 예시는 아니지만 이 진로, 소주죠? 원래 70, 80년대에 유행했던 소주로 2000년대에 들어서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젊은 세대에게 큰 인기를 끈 제품입니다. 이것도 다 뉴트로 신도롬의 일환이다. 자, 뉴트로 신도롬이 사회적 현상을 나타내는 용어였다면 이 스톡홀름 증후군은 의학적 용어예요. 스톡홀름 증후군은 인질이 납치범에게 동정심과 친밀감, 심하면 사랑까지 느끼는 역설적인 심리 현상을 말해요.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변호하려 든다는 거야. 이거는 스웨덴에 있던 스톡홀름에서 발생한 유명한 은행 강도 사건에서 비롯한 용어인데요. 은행 강도 사건. 이 사건에서 인질로 사로잡힌 집단들이 가해자를 옹호했던 특이한 심리 반응을 정의하기 위해 지어진 명칭입니다. 이런 식으로 쌤처럼 사회적 신드롬 하나랑 의학적 신드롬 하나를 조사해서 설명하고 내 생각을 서론, 본론, 결론에 맞춰서 적어오는 게 숙제입니다. 학원으로 전화 주세요.